그 한강 동부권 지역 그 에코뮤지엄 워크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만 포럼의 우리 권문상 대표님께서 간단한 저희 취지 또 인사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만 포럼의 권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저도 진짜 다시 제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의 한강 속의 동부 권역의 권역별 워크숍입니다. 근데 동부 권역이 지금 에코뮤지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양평밖에 없어서 양평에서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강진갑 교수님이 또 향후를 위해서 한강 수계 해양 문화유산과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역량 강화 아카데미 차원에서 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량 강화 그리고 권역별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이게 모두 세 가지를 종합 세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디 제가 하여튼 이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의 이 가장 이 수범 사례로 생각하는 또 희망으로 생각하는 이 양평 사이트에 또 발표를 기대하고요. 또 이 한강 수계에 관련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또 향후에 사이트 후보자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향후에 협조 부탁드리고 제 인사 말씀은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두호 양평문화재단 팀장님하고 우리 강수민 차장님, 아마 양평문화재단의 그 에코뮤지엄 사업을 중심으로 또 에코뮤지엄의 사례 이런 걸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오늘 함께 동부권 하셨던 분들이 앞으로의 에코뮤지엄, 특히 동부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 15분 이내로 좀 발제를 해주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조도 팀장님 네네. 한 가능하면 10분 네, 10분 이내로. 예, 우리 네. 강수민 차장님까지도 어떻든 지금 조도 팀장님 바로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 되시나요? 보이시죠? 예, 공유됐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경기 동부권에서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나 혹은 사례에 대해서 일단은 알려드리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저희는 이제 이원화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미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만 포럼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하신 거였겠지만 저희 동부 버전을 위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다녀왔던 거 위주로만 그냥 쭉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저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희 양강 에코뮤지엄에 대한 사례를 이제 강수민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둘이 이원화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진갑 교수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거 에코뮤지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코뮤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뭐 앙리 리비에르 같은 이제 학자의 박물관 학자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자연유산 혹은 뭐 공동체 유산들을 가지고 문화공원을 만드는 것을 첫 시작으로 계획으로 시작됐던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PT 자체를 저희 동북권 또 이제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한 번씩 쭉 읽어보시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아이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국제박물관 협의회 같은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콤에 가입되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돼 있어서 이미 이제 아이콤 안에는 또 에코뮤지엄 협회가 있어서 뭐 유럽 권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데에는 이제 협회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에코뮤지엄 협회나 이런 데 국제적인 기구에 활동하지는 아직은 않죠. 경기만 포럼에서 혹시 활동하시는지 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일단은 이제 뭐 1980년대 때 이 국제박물관 협의회 때 나왔던 이 내용이 좀 자주 저희가 좀 인용되곤 하는데요. 에코뮤지엄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구상하고 구체화하여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하고 상당히 또 맞닿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이제 전 강연에서 그 강정학 교수님께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적 자산들을 발굴하여서 뭐 지역의 활성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에코뮤지엄의 이 첫 시작된 그 지점에서는 아마도 지역의 활성화나 뭐 관광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단계까지 고민했던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거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학술이나 아니면 이제 소멸될 위기에 있는 어떤 쇠락한 지역, 그 소멸될 위기에 있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 소멸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사라짐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화의 소멸에 대한 위기 상황 때문에 이게 아마 설계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뭐 물론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은 이제 스웨덴 지역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꽤 오래전에 한번 다녀왔었던 거 제가 찍었던 사진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부연 설명드리니까 이런 거는 제가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 뮤지엄과 유산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주체적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 개에 대한 뭐 이제 교집합으로서 에코뮤지엄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여기에 있는 어떤 뮤지엄이나 유산이라는 개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 공간들 그리고 유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주민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형 공공예술의 방법론이나 아니면 뭐 문화마을, 문화도시 이런 데서 사실은 다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일반화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가 에코뮤지엄에 대한 개념을 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너무 주민의 참여에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컨텐츠 중심으로 갔을 때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쏠렸을 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게 제가 판단한 위기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것들이 다 이제 아주 절묘하게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에코뮤지엄이라는 일종의 무브먼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에코뮤지엄을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행동주의적 어떤 무브먼트, 운동으로 본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바라보는 에코뮤지엄의 한 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각 지역의 주체들이 이 무브먼트를 어떻게 알고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저는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진 상태에서 대부분 그냥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기존에 그냥 문화마을이나 문화도시를 하는 그 방식으로 그냥 접근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더 편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개념들, 요거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사라졌던 공동체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쇠락하고 있는 그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에 존재하는 게 에코뮤지엄이다라는 좀 정체성을 저는 좀 받고 시작해야 나중에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과정들은 이거 역시 제가 사실은 뭐 한 약 10년 정도 전 정도 때 이런 표들이 있었던 거를 했던 거라 사실은 요즘은 더 최신화된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 근래 들어 제가 연구한 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 스칸센에 있는 이제 민속원이죠. 국립민속원이 사용되는데
이제 이곳은 이제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고 작은 어섬같이 작은 섬 안에 있는데 유사 어떤 그 민속촌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마치 꼭 무슨 곰의 머리통처럼 생겼는데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실제로 사라져가는 스웨덴의 그 어떤 가옥 구조 아니면은 자연 생태의 식생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다 그대로 이렇게 떠다가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완전히 저희가 에코 뮤지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오픈에어 뮤지엄의 원형이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형성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가면은 이거 약간 민속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미 보시고 프랑스에 있던 그 리비에르 같은 학자들이 이 공간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미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소멸되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다가라도 박아야 되는 거고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소멸된다면 에코뮤지엄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이 된 공간입니다. 실제 공간은 이렇고요. 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꼭 스톡홀름 가면은 한 번쯤 가야 되는 공간. 여기 가면은 남쪽에 가면은 실제로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의 민속 옷을 입고 계시고 북부 가면은 북부 옷을 입고 있는 식으로 약간 현장을 민속촌처럼 재현해 놨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 있기 힘들다면 마네킹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거 상당히 특이하죠. 스웨덴에서도 북부 쪽에 있는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곳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간들을 이거는 이제 때로는 통째로 떠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분해해서 와서 이곳에서 다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공간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베르그스라겐을 좀 더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럽 쪽이 대부분 그런데 1970, 80년대가 되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약진으로 인해서 조선업이나 철강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이 무너지고 마는 게 아니고 산업이 무너진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같이 붕괴를 했던 거죠. 공동체가 붕괴를 하니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문화까지 같이 소멸되는 그 시기 때에 이제 이런 이제 이 에코뮤지엄 전략을 통해서 이게 한 7개 정도의 지자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주 광활한 지역인데 7개의 지역을 합쳐서 베르그스 라겐이라는 이 권역에 이 지자체와 지자체가 연대하는 광활한 에코뮤지엄 권역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산업유산들의 그 구조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공간의 주체분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체가 돼서 이 공간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뭐 이 공간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활성화가 된다거나 관광객이 막 밀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르크레스 몽소레민 같은 경우에는 이 앙리 리비에르가 본격적으로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에코뮤제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제 만들어 놓고 처음 시도했던 2개의 공간이죠. 르크레조라는 지역과 몽소레민이라는 지역 그 공간을 나눠서 유리 공장, 그 옛날에 군수 공장으로 썼던 공간과 학교 박물관 그리고 철도 그 저 배 박물관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런 권역들을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뭐 석탄 생산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뭐 한 뭐 10여 개의 갱도가 있다. 그러면 그 갱도 중에서 1개 정도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 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셔도 뭐 예약을 한다면 이제 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갱도를 그냥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지역을 가봤더니 학교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고 이분이신데 오른쪽 상단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 당시에 이 지역이 이제 그, 그 저기에 가깝습니다. 독일하고 가까운 지역이라 가지고 그 한 번은 독일 땅이 됐다가 한 번은 프랑스 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시기 때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 그 이후에 이 학교의 교사가 됐다가 이제 퇴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에코뮤지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시에 본인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는 학생들은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 남은 공간을 본인들이 예전에 그 진행했던 그 과정들을 다 고스란히 놓고 이걸 에코뮤지엄 형태로 마을 활동가 형태로 이분들이 이걸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에코뮤지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알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알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도 약간은 유사 민족촌입니다. 일부는 실제
그 주거했던 공간들이고 일부는 그 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이렇게 꾸며놓고 지금 우측에 계시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 알사스 지역에서 이발사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정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칼로 면도하거나 이랬던 방식들을 그대로 해서 이제 이 에코뮤지엄 안에서 재현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도구들도 그렇고요. 뭐 비슷한 지금 공간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아가씨가 되게 전 인상 깊었는데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알사스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대학에서 축산학과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지역의 젊은이이고, 이 친구는 실제로 현대식 축산업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에코뮤지엄 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는 그 19세기 혹은 20세기 초반의 방식으로 말을 키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는 다시 원래대로 본인들이 현대 축산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근대의 문화적 양태를 버리지 않고 좀 우리 그 다음 세대에다가 연결시키는 지점에 에코뮤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조금은 동시대로 더 와 있는 에코뮤지엄입니다. 이거는 아마 90년대 정도 때 해체된 약간 공장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제 북부로 조금 올라가면 프레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프레느라는 지역에 그 여기도 역시 공장이었던 공간들을 일부 리뉴얼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카이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는데, 여기 이제 밑에 계시는 디라지라는 분이 그 지금 그 당시 한 6, 7년 정도 전에 그 유럽의 에코뮤지엄 협회장이셨어요. 그런데 이 협회장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에코뮤지엄이 갖고 있는 이런 무브먼트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재밌는 게 에코뮤지엄이 각지에 퍼져 있고 이 에코뮤지엄의 관장님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20년 동안 이 공간에서 관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공간에 대해서 거의 뭐 현지 주민화가 되면서 어떤, 물론 이게 뭐 관이 주도하는 게 이게 뭐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해도라든지 뭐 추진 동력 같은 것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뭐 참고 삼아서 인천 에코뮤지엄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경기 에코뮤지엄이 있는데 인천에서 올해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이게 뜬 자료인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 경기문화재단이 에코뮤지엄 인증제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쇳덩어리로 만들어서 박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다리 마을 하고 여기 저 유명한 동네잖아요. 여기 항만 있는 쪽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미 지금 지도도 아주 재밌게, 아마도 이 문화양조장 그 민웅기 대표님 계시는 그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빔 이쪽에서 아마 주최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예술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현재 이미 또 진행되더라. 오늘 아마 이쪽 팀에서 아마 지금 그 관인 쪽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